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게 흔들리고 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와 터무니없는 투자 압박이 이어지면서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거래 요구로 변질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외교적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한때 철통 같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글로벌 문화, 파급력, 그리고 군사적 자주 능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압박 외교를 이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조차 이대로라면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고 경고하며 백악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북중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의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과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 조건을 수용한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위기 때처럼 무너질 것이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워싱턴은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듯 SNS를 통해 한국 내 정치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국에서 무언가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고 이는 국내 보수 세력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트럼프의 발언을 근거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재점화했다. 그 결과 미국의 이미지와 신뢰는 급속히 추락했다. 동맹의 가치를 내세우던 워싱턴이 오히려 한국 내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은 자유진영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위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외교술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은 얻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반미 정서를 촉발시키며 한미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5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단순한 경제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띤 압박이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경제를 위해 그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배경에는 자국의 경기 침체와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명분 아래 동맹국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와 기술 협력,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적인 현금 이전을 강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한국이 그런 합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측이 요구한 조건은 협상이라기보다 명령이었다. 고 회상했다. 문제는 그 요구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적 외교 노선을 포기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종속될 것을 전제로 한 협약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여론은 단호했다. 국민 대다수가 그럴 바엔 차라리 독립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과 학계, 산업계까지도 한 목소리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했다. 한국을 동맹이 아닌 연금 인출기로 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이런 식이면 오히려 한국의 반미 정서를 키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협상 자리에서 내가 아니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 고 공공연히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냉정하게 받아쳤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외교하지 않는다. 협박은 협력이 아니다. 그 한마디는 한국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미국 언론은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맞섰다며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에 개강한 미국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SNS를 통해 한국은 우리의 도움으로 부자가 됐으니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고 선언했고 백악관 참모진마저 경악했다. 그 발언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다. 한국 내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결국 양국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됐다. 협상은 결렬 위기에 놓였고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거래 외교가
동맹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갈등을 자신의 정치 무기로 삼으며 한국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여갔다. 트럼프의 압박 외교가 장기화되자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철통 동맹이라 불리던 한미 관계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위해 너무 오래 참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특히 젊은 세대는 미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경제적 착취자로 보기 시작했다. 방위비 분담, 투자 압력, 그리고 트럼프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쌓여가며 한국 내 반미 정서는 점점 현실적인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그런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돈으로 관계를 사고 판다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다. 그의 SNS 글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한국 정치의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며 특정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언행을 반복했고 이는 한국 내 보수진보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내정에 관여할 이유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쇼를 이어갔다. 이때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연달아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무모한 외교는 미국의 동맹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한국은 이제 미국의 신뢰보다 자국의 생존을 우선하기 시작했다며 한미관계의 위태로움을 집중 보도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유럽과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 트럼프가 동맹의 개념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다. 한국 국민들은 자존심을 짓밟혔다고 느꼈고 그 분노는 정치적 에너지로 바뀌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은 미국 의존을 줄이고 자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는 단순한 민심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의 거래 외교는 결국 역효과를 낳았다. 한국은 점점 더 자주적인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방위 산업,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개입 없이 독자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는 미국의 후원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스스로 일어선 세대다. 라고 선언하며 외교 독립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트럼프가 한미 관계를 통해 얻으려던 정치적 이익은 물거품이 되었다. 미국의 이미지가 추락한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한국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즉 대미 의존 해체라는 역사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갈등의 불씨를 경제로 옮겼다. 그는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실상 무역 보복 조치였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실상은 자국 산업의 정치적 보호를 위한 포퓰리즘이었다. 한국 정부는 충격을 받았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동맹국이 아닌 타깃으로 취급받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권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웠다. 첫째, 수출 시장의 다변화. 둘째, 원자재와 부품의 자급체계 구축. 셋째, 미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조 개혁이었다. 산업부와 외교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새로운 시장을 모색했다. 그 중심에는 동남아, 인도, 중동, 그리고 유럽이 있었다. 한국의 전략은 놀라운 속도로 효과를 냈다. 관세 폭탄으로 미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률이 그 손실을 모두 메웠다. 트럼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한국 경제를 흔들어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그 위기를 자립 선언의 계기로 삼았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 사이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자동차 업계와 유통업계는 관세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자 백악관을 향해 항의했다.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다. 고 공개 비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국을 겨냥해 그들은 여전히 우리 덕에 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한국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다. 자동차, 전자, 배터리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대했고 중동과 인도 시장으로 진출했다. 정부는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수출 그래프는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섰고 달러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환율 충격도 완화됐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었다. 관세 폭탄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경제 독립을 촉진시켰다. 한때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에 휘둘리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경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트럼프가 부과한 25% 관세 조치는 미국 내에서는 혼란을 불러왔지만 정작 한국 경제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바로 중고차 수출붐이었다. 미국 시장이 막히자 한국의 무역업자들은 시선을 러시아와 중동으로 돌렸다. 인천항 부두에는 수만 대의 차량이 줄지어 대기했고 항구 전역이 마치 거대한 자동차 공장처럼 변했다. 밤낮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한국 중고차는 세계 곳곳으로 실려나갔다. 러시아와 중동의 소비자들은 한국차를 환영했다. 전쟁과 제재로 신차 수입이 막힌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차량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일본차가 좌측 운전 구조로 인해 불편하자 자연스럽게 한국차의 수요가 폭증했다. 중동 지역에서도 현대, 기아, 제네시스 등의 내구성과 가격 경쟁력이 입소문을 탔다. 한국의 중고차는 더 이상 한때 쓰던 물건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올랐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세 조치 이후 6개월 동안 한국의 신차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 급등했고 7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특히 러시아로의 수출은 40% 이상 증가했고 중동으로의 판매량은 신차보다 많아졌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위기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였다면 한국은 그것을 확장의 기회로 바꿔냈다. 한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을 잇는 새로운 수출 네트워크가 탄생했고 한국 기업들은 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무역 전문가 신현도 소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의 방향을 바꾼 계기였다. 이제 우리는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72% 급등해 39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쟁력은 위기 때 드러난다. 며 이제 한국차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경제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결과로 끝났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차량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한국 자동차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 이른바 트럼프 효과가 역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국은 위기를 돌파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정치적 압박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혼란이 한국의 자립을 가속시켰다. 중고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수출 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자주적 외교의 확립은 단순한 대응책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탄생이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은 자신만의 독립적 생존 전략을 증명해냈다. 영국 노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한국은 압박을 받는 순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세계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의 태도였다. 한국은 두려움 대신 실행으로, 굴복 대신 혁신으로 대응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이유였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산업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경제적 자립의 기초를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동맹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권은 양보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 한국이 보여준 냉정하고 단단한 대응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도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의 결단이 세계 외교의 판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도 변화는 계속됐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수출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이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기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정부는 그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갔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국 한국 경제를 흔들지 못했다. 그것은 한국이 얼마나 강인한 회복력을 가진 나라인지를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외세의 압박에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압박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힘. 바로 그것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다. 이제
세상은 알고 있다. 트럼프의 계산은 틀렸고 한국의 도전은 성공했다. 관세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이름은 더 멀리 퍼졌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세계는 하나의 진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강한 국가라는